오랜 세월 오직 한 분야만을 연구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냉동공조 분야에 뛰어든 지 어느덧 40년. 수입에 의존하던 냉동공조 기술을 국산화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산골 소년에서 어엿한 기업을 일군 사업가로 변신한 그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은퇴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한승일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오랜 세월 동안 한 분야만 집중하다 보면 전문가가 누구나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강산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한 우물을 파서 성공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수입에 의존하던 냉동 공조 기술의 국산화를 실현하셨다는 건데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승일 회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냉동 공조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17년 연속 품질까지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는데요. 품질 경영을 잘 해야 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 회사의 제일 중요한 목표로 품질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7년이면 18년 또 19년 계속 연속적으로 품질 경영의 그 상을 받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외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40년 가까이 냉동 공조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사범학교에 아마 졸업을 시켜서 초등학교 선생을 시키는 걸 아마 목표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도 이제 교육대학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항상 했는데 춘천농대 이막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이 될지 군대 장교 생활을 할런지 공무원이 될런지 모르지만 열심히 대학교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하고 중등교사 자격증도 때 다 취득을 했으니까 네. 중등교사를 할까 또 공무원 시험을 볼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누가 아시는 분이 네. 냉동 공조 기술을 공부해서 미국을 가면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네.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냉동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미국을 가야 됐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네. 학원 원장이 또 저희 고등학교 선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선생님 갑자기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충 강의를 한번 했는데 아주 인기가 아, 그렇죠. 좋았어요. 예,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네요. 예. 졸업을 하니까 거기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네. 해가지고 강사로 취업하게 된 게 제 진로가 아주 바뀌게 됐습니다. 그럼 강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창업을 결심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그 진로가 네. 어떤 게 더 발전적일까.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떤 기계를 제조하는데 설계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설비 같은 하는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제조회사로 설계실장으로 옮겼어요. 네. 그 2개의 회사를 옮겼는데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오는 회사가 없었어요. 옛날은 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큰 회사로 옮기려고 이제 사표를 내고 한 열흘 동안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시청 앞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모 회사 시설과장을 만났어요. 그 자기네 백화점이 있는데 지하 1층 매장에 그 냉장고 그게 고장이 하도 나가지고 지금 아주 문제가 많다고 한번 진단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를 점검을 해드렸어요. 그 점검을 해서 완전히 아주 차트에다가 지금 현상, 또 원인, 대책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다 아주 그냥 차트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분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이튿날 거기 부장님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든가 이 지하 매장 냉장고를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관리 용역을 내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타진했더니 아주 너무나 반색을 하시면서 금액만 맞으면 서로 하자. 그렇게 얘기돼서 그때 바로 사업자 내고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 간 것도 안 가고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 창업을 했지만 네. 막상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용역만 했지 내 제품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보수를 하니까 아는 게 많아지고 네. 그러나 이제 관리만 한다고 생각했지 제조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제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하여간 우리나라 제일 굴지 회사에 그 준공하기 전에 2달 남겨놓고 항온학습기가 미국의 제일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이 들어오는데 운반 도중에 자동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네. 뭐 어떻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수입을 하려면 3개월, 5개월 걸리니까 네. 그래서 한 회장님한테 SOS를 쳤네요. 그걸 수리할 수 없느냐. 음. 그래서 현장 가서 보고 그냥 하여간 곤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부 분해하고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전기 컨트롤도 그대로 역순으로 사진 찍은 거 계속 보면서 조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했는데 항온환수기를 싣고 오는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네. 저한테는 아주 큰 전부 실험을 할 수 있는 네. 계기가 새로운 됐고 기회를 찾게 됐네요. 거긴 매뉴얼도 있고 네. 취급 설명서도 있고 새로 다 그걸 전부 그냥 깨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제조의 꿈을 키워본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내 제품을 만들다입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내 제품을 만들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실제 제품을 만들려면 지식만으로 안 되고 기술 개발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막상 제조를 하려니까 부품을 사는 것도 많이 어렵고 또 예자재를 또 사야 되고 또 그것도 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조가 또 제조할 수 있는 장소도 좀 커야 되고 네. 그런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2대를 제작해서 납품했는데 하여간 어떤 전번에 있던 그 항온환수기보다 더 좋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네. 그래서 금액도 아주 잘 받고 네. 수입에만 의존하던 제품을 완전히 국산하는데 성공을 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제조하는데 성공을 했다. 네. 국산화라는 정말 어려운 일을 그렇죠. 해내셨으니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끝에 성취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좋았을 때 그 성취욕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하죠. 그것 때문에 아마 어려운 일도 감내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은 네. 40년 동안 계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으로서 굉장히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기업이라는 건 사실 이윤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걸 제가 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정한 거 이외에 성과가 더 좋으면 보너스를 더 네. 주는 걸 쭉 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네. 직원 관리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비라든가 보너스라든가 또 재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제조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축하고, 그래서 인원 관리를 용역비에 준해서 사람을 쓴 거와 네. 이윤 관리를 또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들이 38년, 40년 가까이 회사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은퇴 없는 회사입니다. 이 100세 시대에 이 은퇴가 없는 회사다. 그러면 이 꿈의 직장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죠? 사장을 왜 하려고 했을까? 네. 사장은 은퇴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럼 직원들도 은퇴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60살 되면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 다 받고 다시 이제 개혁을 합니다. 네. 촉탁, 또 계약직, 또는 이제 소사장이라 해가지고 사업자를 내서 네. 자기 조카를 끌고 오든지 뭐 아들을 데리고 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조도 같이 해주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 기술자, 엔지니어는 건강만 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관계 아닙니까? 인간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알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런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커 나가야 되는지 이런 이제 노하우를 많이 듣고 또 직원들하고 토의해서 방향 설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 특별한 습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메모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그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거 보면 뭘 잔뜩 쓰시고 또 지운 자리가 있고 지우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메모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바로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계속 난 메모장을 가져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까먹는 것도 좀 덜 까먹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물론 내가 강요하는 바도 있겠지만 한 달에 한 권씩 쓰는 것 같아요. 네. 메모장을. 물론 두께는 얇지만. 그래서 메모를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보면 내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한 3배는 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회장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자손들이 3대가 내려가야 100년 기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얘들이 회사를 지주로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뒷바라지, 또 교육,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이 회사에 있으면 내가 하여간 건강을 유지하는 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데에 간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어떤 비전, 네. 또 회사가 아주 월급은 걱정 안 하겠다 이런 회사 비전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걸 매일 근심하고 조바심하고 또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만 파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목표한 것이 있다면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102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챙겨두면 꼭 좋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데요. 가입 조건에 따라서 상해, 질병과 같은 신체 사고는 물론 의료비와 휴대폰 파손까지 보상해 줍니다. 여행자 보험 설계사나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서 여행 전에 미리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혹시 깜빡하고 가입 못했어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센터에서 빠르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여행사 찾기입니다. 여행 상품을 구입했는데 여행사가 갑자기 폐업해버리면 곤란하게 되겠죠. 안전한 여행사를 고르려면 보증보험과 여행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이 두 곳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행 상품을 이미 구입했는데 여행사가 폐업해서 환불받지 못했다면 두 곳의 홈페이지에서 여행 피해 신고,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춰서 등기 우편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행 상품은 신용카드로 구매해야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받기가 쉽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는 여행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 서류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여행자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행할 나라에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면 출국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예방 접종을 하거나 예방약을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집 근처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 미리 전화 예약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만약 귀국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질병관리본부 1339로 연락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체크리스트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가기 전에 현지에 유행하는 감염병 없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해외 질병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지도에서 여행 갈 나라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감염성 질환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필수 예방 접종이나 여행 필수품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자 보험에도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을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할까요? 네, 여행자 보험은 특약 조건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사별로 나한테 적합한 여행자 보험이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게 좋고요. 피해 발생 시 한도에까지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자 보험이 얼마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또 만약에 국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시 국내 치료 보장 항목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능 커트라인에 맞춰 대학을 가는 시대는 지났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펼치는 허용무 총장. 교육자는 내 운명. 그가 교육의 길에 처음 들어선 계기는 매학기 학생들을 직접 만나 행복을 전파한다는 허용무 총장.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허용무 총장이 얘기하는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봅니다. 네, 요즘 취업 전쟁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대학 간판보다는 이 특성화된 학과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니즈에 따라 VR 콘텐츠 학과, 또 드론 학과, 노인 케어 창업과, 반려동물 산업과 굉장히 들어만 봐도 이 맞춤형 학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역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정화예술대학교 허용무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총장 벌써 7년째 되셨대요. 그러면서 진짜요? 대학 교육을 많이 혁신하셨는데 어떻게 대학 교육이 바뀌고 있나요?
저는 교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네.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교직에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1994년 백석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네. 한 20여 년 이상을 학생들 교육과 그리고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총장을 하면서 어떤 철학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딱 마음을 읽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예, 원래 이제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가 네.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학생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데 만약 이러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육자라기보다는 교직을 그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직업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사실상 이러한 사랑과 애정의 네. 근간을 두고 판단한다면 총장으로서 그리고 대학 교육기관에서의 네.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꿈을 키워주는 실용 교육입니다. 네네, 명령을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설립자이신 네. 고 권정희 선생님께서 네. 이 부산으로 그 피난 가서 보니까 불쌍한 부류가 두 부류 있었답니다. 네. 하나는 전쟁 고아요, 또 하나는 전쟁 미망인이었답니다. 네. 전쟁 고아는 누군가 돌봐줘야 되지만 그렇죠. 전쟁 미망의 경우는 자활이 터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생계가 중요하니까. 이러한 걸 보시고 부산에서 미용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미용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국내 1호 미용학교라면서요? 국내 1호 미용 고등기술학교였었습니다. 네. 요즘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해도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사회에 나가서 느낀 게 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가지고 나름대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과 CEO들과 이 다양한 이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느낀 것은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대학 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놓으면 현장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대학 교육과 현장 직무하고 이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요즘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아니면 참고 견디는 힘이 매우 약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커리어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 나름대로 참고 견뎌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아예 말도 없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기관에서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그렇죠. 되고 인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시켜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네,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 세월 교육 현장을 지켜온 산증인으로서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의 교육 목표가 창의형 인재 양성, 치료형 인재 양성 또는 중견 직업인 양성 등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세상의 부품으로 내보낸다는 것인데 이 경우 학생 본인의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 교육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기능, 기술, 지식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한 후에 더 나아가 학생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서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행복한 삶.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맞춤 교육입니다. 총장님께서 교육자의 삶을 선택한 데도 특별한 이런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부께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이 교육자라고 이렇게 그렇죠. 가르치셔서 네. 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 모든 분들이 다 교직에 종사하셨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면서 이 교육
교육자로서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아니,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시네요. 당시 제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후에 남는 시간은 이 지나고 보니까 제 자신의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책을 보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갑작스레 학생들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될지 하면서 이 교편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대학 공부를 하고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교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정말 저도 천재이신가 우아하게 봐요. 생각했어요. 교대 나왔으면 이게 숙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살아시는데 어떻게 보면 교직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네요. 운명적으로 저한테는 아직 천직 같은 것이 아니었는가. 교육자의 삶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숙명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총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계속 행복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고 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조차도 네. 사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예, 인간 삶에 대한 이러한 고민 같은 것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부님의 영향이 네.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부님께서는 이 결혼하시고 아무런 생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충주에 정착하게 되셨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의 충주시장격 되시는 분이 이 증조 할아버지의 이 친구분이셨습니다. 네. 그분을 찾아가니까 너도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돈을 한 자루 주셨대요. 근데 그 돈이 한 자루면 당시에 논을 100마징이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인연을 만난 거네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할머니에게 이 대박을 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짊어지고 가서 충주에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왔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도 그 대박은 시골집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낮에는 남의 집 머슴으로 가서 일하고 밤에는 내 집을 일하면서 정말로 억척스럽게 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시게 됐던 것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 할아버님의 선한 행동이 네. 그 총장님께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난히 행복을 중요한 키워드로 해서 학생들에게 행복론을 강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행복의 그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네. 2014년서부터 행복론을 정규 교육과정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좌는 세상에서 성공이나 실패, 모험이라든지 아니면 도전을 한 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 학생들에게 릴레이 강의 형태로다 이 진행시켜주는 그런 특강 형태로 진행시켜주는 네. 과목입니다. 프로레슬리 선수 또는 요트 여행가라든지 방송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 그리고 사진 작가, 발레리나 등 진짜 이 우리 직업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제가 담당합니다. 네. 그 이유는 행복론을 개설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강의 제목이 멋있어요. 내 행복론. 삶의 수채화. 네, 그것은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행복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시각 같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 삶의 수채화란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20여 개의 성상을 살았는데 과연 삶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근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으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나 역시도 60여 년 이상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생에 대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단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 앞에 하얀 화폭이 하나씩 주어진다. 그 그러네요. 화폭 위에 자기 삶을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 붓을 놓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래를 책임지는 평생 교육입니다. 이 학교에서 이제 인구 절벽이 오고 또 재교육을 강조하면서 평생 교육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많은 대학 중에 하나의 대학으로 존재한다면은 인구 절벽의 시대, 제4차 산업의 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힘들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많은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닌 다른 대학과 다른 고유한 이 교육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대학. 그러한 차별에 대한 당위성만 찾는다면은 대학이 본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적 시도가 어떤 식으로든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업 세계를 포함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 교육, 미래 적응 교육 없이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좋은 일자리는 사람이 원하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실용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대학 현장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사용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나오더라도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네,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는 대학이야말로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